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합니다. 김성재의 언론비평. 김성재 전 문체부 차관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네. 재판 결과가 나왔죠. 1심 선고가 1심 내려졌죠. 선고 나왔는데 뭐 7년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검 조사도 1차 특검은 이제 마무리됐고 이런 와중인데 내란에 관여했거나 협조했거나 어찌됐든 관련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기관이 바로 있습니다. 그 언론이죠. 네. 언론이 이 내란 12.3 비상계엄 내란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네.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 내란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무엇을 했는지, 네. 그리고 내란 이후에 내란 진압 과정에서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언론의 굉장히 큰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회초리를 맞는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하시죠. 예, 그런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12월 3일 그날 밤을 좀 우리가 가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석열이 읽어갔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시간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네, 네. 저는 그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마 네. 저는 국민들도 그거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 그 당시에 출입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230명 230명 네. 정도고 네. 출입 기자로 등록된 매체가 120개인가요? 네, 뭐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많은 기자들이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 물론 그날 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획책하고 있었던 윤석열이 굉장히 설통 보안을 지키라고 지시를 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그 접근이 잘 안 되고 취재가 잘 안 됐고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날. 네, 네. 12월 3일 날 하루 종일. 기자들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보통 그 브리핑을 언제 하는지 또 뭐 보도 자료가 나오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네네. 좀 제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앉아서 받아쓰기 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 할 게 아무것도 없었고 네네. 그날은 물밑에서 조용히 내란 획책 세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죠. 그걸 기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네네. 기자들의 말하자면 징불육이고 태만이었고 무능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날 밤에 보니까 어제 마침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비슷한 시간에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인가요? 거기서 그 시간에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에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한 30명이 글로 몰려왔답니다. 뭐 네네.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네. 있다가 뭐 간 모양인데 그걸 저지를 했다. 경호처 차장이 김성훈 차장인가요? 저지를 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날 기자들은 바보가 된 거예요. 네네. 스스로가. 네. 무능했고 몰랐던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날 또 기묘한 일이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일보 문제였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날 밤에 12시 46분에 그 인터넷에 기사가 떴어요. 네네. 무슨 기사가 떴냐면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네네. 기사가 12시 46분에 떴는데 근데 묘하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회의에 12시 50분쯤에 도착을 했답니다. 네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아마 46분 그 즈음에 막 도착을 했고 자 그렇다면 법원행정처장도 없고 대법원장도 없는데 긴급 심야 간부회의가 진행이 돼서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법권을 계엄군에게 넘겨준다라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어떻게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 기자는 이 내용을 알고 기사를 썼을까?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오보다 사실상 오보다 뭐 이렇게 그 판정이 난 것 같은데 사실상 오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선일보 기자가 이 내란 세력하고 내통한 것이 아니냐. 네네. 그거 어떻게 알고 그 기사를 썼겠습니까? 네네. 이런 그 의혹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영 언론이
그때 무엇을 했느냐인데요. 바로 KBS 문제입니다. 그렇죠. KBS는 짚어야죠. KBS 노조가 얼마 전에 폭로를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그날 10시 23분에 생중계가 나갔는데 9시경에 그 보도국장이 저녁 먹다가 들어왔대요. 네네. 들어와서 뭐 부조정실까지 들어와서 시스템을 체크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아니 이 밤중에 갑자기 왜 들어오셨냐 평소와는 달리 그랬더니 뭐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뭐 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보도국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연락을 받았던 거고 그 연락을 해준 사람이 바로 KBS 박장범 사장이다. 네네. 라고 지금 노조에서 제기를 했고요. 네네. 이 사실도 밝혀야 됩니다. KBS가 내란에 협조를 한 거예요. 네네.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에 협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연 KBS만의 문제였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기관 통신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네. 있죠. 기사를 가장 빨리 보낸다는 바로 그 연합뉴스가 있는데 연합뉴스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했겠느냐라는 네. 건데 그 문제는 지금 특별히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연합뉴스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연합뉴스 사장 황대일 사장이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핸드폰을 나중에 당신 그때 뭐 했어?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다. 통화한 기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낸 것도 볼 수가 없고 핸드폰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연합뉴스도 국가기관통신사로서 그때 내란 세력에게 어떤 협조를 했는지, 협조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왜 밝혀야 되냐 하면요. 언론이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헌법 파괴 세력이었거든요, 내란. 네. 그리고 언론 자유를 부여한 거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별로 지금 언론 내부에서도 저는 이거 관련된 어떤 무슨 토론회라든지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언론이 언론을 비평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기 있게 이 코너를 마련했고 물론 모든 현장 기자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에 당시 국회 출입하던 기자들은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고 저희도 저희 정치부 기자 중에 한 명은 당시 그 특전사죠. 특전사 요원으로부터 그 케이블 타이로 포박과 결박까지 당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연 대통령실 기자들은 무엇을 했나?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희는 네. 그때 퇴출을 당해서 그렇죠. 윤석열 네. 정부로부터 퇴출당해서 대통령실 출입조차 막혀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언론이 자성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것은 저희 스스로 냉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날 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밤뿐만이 아니고요. 자, 언론이 그 윤석열이 이렇게 그 무슨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망상을 갖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뭐 이런 망상을 갖고 이제 그날 밤에 거사를 일으킨 건데 자, 그럼 그 전까지 언론은 어땠는지 네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상계엄문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 네, 처단이라는 표현이 한 두세 번 들어갑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주당이 그 예산 통과를 안 해주고 횡포를 부린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자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탄핵시켜서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걸 처단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비상계엄문에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한두 달 전만 봐도 언론의 보도를 쭉 찾아보면은 어떤 보도들이 나오냐면요. 윤석열이
비상계엄문에 선포했던 그 내용들이 똑같은 그 내용들이 언론에 아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예, 민주당이 그 거야가 횡포를 부린다. 그리고 탄핵만 하고 있다. 입법 독재란 말.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그대로 비상계엄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망상을 하게 된. 자, 만약에 우리 언론들이 그게 윤석열 당신의 문제다. 당신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외교안보가 정말 부끄러워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이러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이다라고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했다면 그랬다면 과연 윤석열이 그렇게 망상에만 빠져서 그 비상계엄이라는 이 최악의 사태를 벌였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한번 한 달 정도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한 달 전 정도에 몇몇 언론의 사설들을 쭉 한번 모아봤어요. 네. 그 모아봤더니 사설 제목에 그런 말들이 다 나옵니다. 반국가 세력, 거야 횡포, 입법 독재, 이 표현들이 저는 그 비상계엄문에 또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쓸 때 이 언론의 사설을 참고한 게 아닌가, 그대로 베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아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이런 망상을 저지르지 않도록 언론이 했어야 될 그 언론이 오히려 이걸 부추겼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반성문을 쓴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적도 없죠. 네. 진영 논리에만 치우쳐서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이어진 점, 그런 점들에서 언론은 과연 자유로운가, 책임은 있지 아니한가, 즉시 반성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재 전 문체부 차관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